자, 우리 그 58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580페이지요. 580페이지 봐주세요. 네, 그게 그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모형에 모든 게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의 균제 상태 연두 색깔 박스 있죠? 별표를 하세요. 별표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자, 뭐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20분 날린 거예요. 아셨죠? 자, 1인당 소득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예요, 전체. FK 이거 타고난 어떻게 보면 골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뭔가 큰 이게 밖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 안에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1인당 저축을 얼마나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 F, K 이게 이제 1인당 자부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이만큼 저축하고 이만큼 이제 소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했을 때 1인당 자본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인구 증가율만 얘기했는데 거기 연두 색깔 보니까 D는 감가상각률이고요. G는 기술진보율이에요. 이만큼의 자본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아니 신입사원을 더 많이 뽑았어. 노트북 한 대씩 다 줘야죠. 노트북 보니까 일부 망가진 게 있어요. 감가상각되니까 뭐 한 2달 아니면 6개월 썼더니 소진되고 마모되는 것만큼은 다시 대체 투자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줘야 되고요. 기술진보가 중요한 건데 이 기술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위에 1번에 효율적 노동자의 그건데 기술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노트북 갖고는 안 맞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랑 이게 안 맞으니까 새로운 노트북으로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노트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G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쪽은 그냥 너무 깊숙이 할 건 아니고 솔로 모형, 균제 상태 의미 보시고 균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가 드르륵 해서 균제 상태. 요거는 요점인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연두 색깔이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델타 K가 제로가 되는 상태인데 S, FK 빼기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기술진보율 그거 K가 빵 되는 거다. 요것만 그냥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균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좀 가봅시다. 자, 그래서 571페이지, 거기 569페이지. 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균제 상태에서 그 밑에 박스 있죠? 그거 잘 보세요. 경제 성장률, 요 델타 Y는 인구 증가율, 이거 그냥 스몰 n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 증가율, 요게 같아지는 상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랑 요식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570페이지 그 조정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나중에 하세요. 뭐 급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안 하셔도 문제 풀 때는 뭐 괜히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점프 할게요. 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심층 연구는 그냥 여기다 자꾸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간단한 인구 증가율만 있을 때에다가 감가상각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감가상각 높으면 높을수록 자본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기술진보까지 봤으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머릿속에 그냥 암기해 두세요. 아셨죠? 자, 밑에 7번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요거 머릿속에 그냥 암기해 두시고 문제 풀면서 다시 오시고 너무 이게 많다는 게 도움되기보다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뭐 하나 정도만 하시면 571페이지 위에 감가상각이 있을 때 균제 상태 그대로 보시는데 맨 마지막에 7번 정도만 하나 체크하세요. 균제 상태에서는 자 1인당 소득 증가율은 빵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밑줄 치시죠. 그게요 1인당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은 빵은 아니고 인구 증가율만큼 이렇게 일어나고요. 인구 증가율이 빵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득 소득 증가율도 빵 될 텐데 1인당 했으니까 얘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1인당 거기 나와 있는 소득 증가율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그냥 빵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하나 그냥 체크해 보시고요. 자, 뭐 나중에 할게요. 그 파트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밑에 참고는 넘어가세요. 솔로우랑 헤르토마 모형은 뭐 균제 상태에서 뭐 결과는 똑같다. 그걸 암시하는 건데 그렇게 뭐 비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균형 성장 경로의 변화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자, 저축률의 상승 보시죠. S가 상승했어요. 자,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색깔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미니 그림으로 그릴게요. 전체 Y가 있고 그 다음에 저축률이 이렇게 있다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빨강으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는 M 플러스 D 플러스 G에다 K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있었는데 저축률이 상승하게 되면은 얘가 올라가는 거죠. 밑에 그림 잘 보세요. S0에서 S1으로 바뀐 거 아시죠? 녹색깔, 진한 색깔에서 연두 색깔로 위로 올라갔고요. 균제 상태는 여기 A에서 B로 가게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위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A에 대응되는 여기로 가면 안 되고요. 여기요. 1인당 소득이 이거잖아요. 이게 Y잖아요. Y. 이게 좀 더 할까요? 이렇게 Y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에 대응되는 게 여기 A 다시라고 할게요. B에 대응되는 게 여기 B 다시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점점점 여기서부터 옆에 1인당 소득 수준은 이렇게 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 그게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은 많아지고 1인당 소득은 높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저축률이 S0에서 S1으로 상승하여 이거요. 저축률이 상승하여 저축률 상승하게 되면 자, 중간에 프로세스는 그냥 그림으로 그냥 대체하세요. 저축함수가 상방 이동하면 실제 투자액이 1인당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투자액을 상회한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만큼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건 아닌데 요거 상회하고 그래서 균제 상태가 다시 이렇게 변화한다. 그 얘기예요. 2번. 저축 증가로 투자가 증가하면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 밑줄 치세요. 1인당 자본량 증가. 그냥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1인당 자본량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그 2번이 결론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저축률 상승 때문에 새로운 균제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고 1인당 소득은 증가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높아져요. 거기 밑줄 치시죠.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자, 근데 균제 상태에 가게 되면 4번에 별표하세요. 4번, 5번 잘 별표하세요.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득이 다시 또 똑같게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이전과 똑같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번도 밑줄 별표하세요. 그래서 저축률이 상승하게 되면 수준 효과는 생겨요. 레벨 이펙트는 생기는데 성장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짝 보세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70km로 달리고 있어요. 70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엑셀을 밟아요. 엑셀을 붕 밟는 게 저축률이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속도가 70에서 붕 해가지고 속도가 이게 붕 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80, 뭐 90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시 엑셀을 쭉 밟아서 90으로 하게 되면 그게 90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증가율은 없잖아요. 70에서 70이면 이건 델타, 이거는 빵빵빵 이렇게 되는데 70에서 90으로 뿅 가서 균제 상태, 균형 상태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델타 요거는 팍 증가해요. 성장 효과는 있는데 다시 균제 상태의 안정적인 속도로 쭉 가게 돼서 90 가게 되면 이거는 또 역시 성장률 효과가 있으려면은 20, 30, 60, 뭐 90, 120 이게 계속 증가해야지 이게 증가하는 건데 여기서 해서 붕 밟았을 땐 잠깐 성장률 효과는 있다가 균제 상태에 다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쭉 70으로 달리다가 엑셀을 붕 밟으면 뒤로 서면 우와 이렇게 쏠리다가 다시 90으로 가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원 상태로 가서 안정적으로 가게 되겠죠. 물론 좋은 차면 나쁜 차면 계속 흔들리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좋은 차라고 해요. 근데
계속 성장률이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와 비슷하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준은 높아져요. 속도가 70에서 90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성장률 효과는 없다니까. 나중에 균제 상태가 되면 증가율은 다시 또 똑같이 인구 증가라고 똑같이 그런 상태에 되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거기 수준 효과만 있고 성장률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시험에도 자주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성장률 그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띵 틀려요. 나중에 객관식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번은 그냥 나중에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축률이 올라가게 되면 1인당 소득은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소비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뒤에 보겠지만 황금률이라는 게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그거를 벗어나는가 아니면 들 나가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밑에 관역 보시면 저축률의 상승이 지속적인 동그라미 치세요. 지속적인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는 끝에 자본에 대한 수학 체감이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 이게 체감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중형차면 어떻게 더 막 계속 빠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시속 2, 300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요 정도만 잘 보셔도 돼요. 저축률 상승이면 1인당 자본량 증가,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은 증가, 근데 성장률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두 번째 인구 증가율이 상승했어요. N이 상승한 걸로 해볼게요. 밑에서 오른쪽 그림 보세요. N이 증가하게 되면은 인구가 증가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전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FK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여기요. 인구 증가 책에 있는 것처럼 N0 인구만 넣을게요. 감가상각 그냥 우선 뺄게요. 자, 그럼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얘가 기울기가 더 올라가는 거네요. N1K 이렇게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컴퓨터 1인당 자본량이 이게 뭐예요? 줄어드네요. 자본이 부족해서.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하고요. 1인당 소득은 여기 해당하는 거에서 제로점에 해당하는 거에서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위에 여기에요. S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가 되죠. 여기도 0이라고 할게요. 그다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새로운 점 1인데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Y도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림으로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른쪽 가볼게요. 자, 그래서 2번 1인당 자본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자본량이 감소하고 1인당 소득도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아프리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다음에 3번 보시면 새로운 균제 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하니까 일시적으로 동그라미 치시죠. 일시적으로 그런 건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넘어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4번에 보시면 경제 성장률은 이전보다는 상승한다. 나중에 보겠지만 성장률은 요거 한계 생산 접선의 기울기랑 같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점차 작아지고 여기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끝에 균제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이전보다는 상승하게 되고요. 감가상각률 하락 그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감가상각률이 하락하게 되면은 감가상각률 여기요. 이쪽을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걸로 할게요.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가상각률이 높아지거나 기술진보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얘가 기울기 가파르게 된다.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별표 3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 계산 문제 푸는 거 간단한 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어느 국가의 총생산 함수가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제 보시면 y가 4 루트 k l 이렇게 있습니다. 1인당으로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1인당으로 바꾸시면 l로 나눠주면 되죠. y는 4는 관련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고 l분의 l은 1이고 l분의 k 이렇게 되니까 루트 k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1인당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균제 상태를 구하세요 하면 저 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델타 K로 그냥 하시죠. SFK 빼기 N 플러스 감가상각률 기술진보율에다 K
요거 대입해서 요게 빵 요거 찾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주어진 값들 대입해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저축률은 60%니까 요거 0.6 대입하시고, 다음에 요 FK가 요 Y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요거 대입하시고 4루트 K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하나씩 넣으세요. 다음에 인구 증가율 어떻게 돼 있어요? 인구 증가율이 보니까 감가상각률 모두 20%니까 얘는 0.2, 얘도 0.2. 기술 진보율은 그냥 없으면 그냥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빵 이렇게 하면은 요 스몰 k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스몰 k 값은 뭐 36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죠. 또 그림 살짝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1인당 자본 및 1인당 소비 수준은 얼마인가 거기까지 구하는 건데, 그냥 우선 스몰 k 값만 구하시면 나머지는 뭐 어렵진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574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솔로 모형에는 1인당 자본이 한계 생산이 체감해가지고요. 거기 1번에 볼게요. 수학 체감 현상이 존재해요. 이건 뭐냐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인당 자본이 있을 때 Y가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계 생산 체감하니까 1인당 자본이 이렇게 낮은 나라가 약간 후진국이고요. 여기가 1인당 자본량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고요. 그렇게 되면 후진국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이 이제 몇 월 달이죠? 한 5월 달이다 이렇게 되면 공부를 좀 잘 아직 못한 사람과 좀 일찍 시작한 사람은 좀 아니면 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늘상 D-Day라니까요. 내년도 2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앞서간 사람이 이미 성적이 어느 정도니까 올라갈 때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빠르게 계속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면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만난다고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그날 컨디션과 뭐 담력과 순발력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때 실력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탁 하는 거죠. 스타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는 한계 생산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 체감이 발생하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1인당 자본량이 많아질수록 1번에 나와 있죠.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앞서가는 애를 서로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게 수렴 현상, 컨버전스라는 말을 해요. 뭐 추격 가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캐첩한다는 거예요. 추격 가설. 이렇게요. 수렴 현상.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 4번에 보시면 따라잡기라고도 해요. 캐첩. 이런 표현을 쓰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만나 실제로 해봤어요. 국가 간에.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여기에는 없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 수평축에다가는 GDP 수준 이렇게 보시고요. 이쪽이 오른쪽으로 할수록 선진국이에요. 이쪽은 GDP 관련된 경제 성장률 이렇게 할게요. 성장률, 경제 수준이고 경제 성장률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거시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는. 그러니까 GDP 수준은 되게 높고 성장률이 좀 되게 이렇게 지체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시아 국가들 한번 살펴봤어요. 뭐 일본, 한국 이런 데는 한국, 일본, 홍콩 뭐 이런 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홍콩 이렇게요. 이게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GDP 성장률과 GDP 수준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아향하는 요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선진국은 GDP 수준이 높으니까 성장률은 좀 낮구나.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GDP 수준은 현재 낮은 상황인데 성장률은 높구나. 따라잡기 현상이 성립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라는 걸 밝히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요 똑같이 GDP 수준과 GDP 성장률을 여기 나와 있는 약간 OECD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끼리 했을 때는 그게 보고 배우는 게 있는데, 그냥 아시아, 아프리카의 뭐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까지 다 했더니 아무런 관계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시거나 뭐 하실 때도 보면 잘 조직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깨닫는 게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죄송한데요. 저 회계 원리도 안 들었는데요. 스터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무림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어떤 거에 이제 무림의 고수가 딱 되잖아요. 딱 되면은 다른 문파라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사람의 무술을 딱 보고도 자기가 금방 그거군 하면서 금방 따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많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경작은 요거는 기본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하시고요. 다른 회계나 세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 이제 다른 선생님 책이나 그런 거 보면 해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 딱 보시면 이렇게도 풀 수 있군. 그 정도가 되면 그때는 금방금방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주로 경제학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거시경제 새로 책 나오면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앞에서부터 고전학파란 이렇게 안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갔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네. 그렇게 하면 이제 금방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절대적 수령가설 그래서 상대적 수령가설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자, 절대적 한번 봅시다. 경제 구조에 관계없이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그냥 수령가설이에요. 수령가설은 그냥 당연히 절대적 수령가설이죠.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옷 따라잡기 현상이 성립해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고 배울 만한 사회적 간접자본 SOC나 그런 여건이 된 나라끼리는 따라잡기가 성립하고 레벨이 안 맞는 아프리카랑 이런 나라까지 다누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상대적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2번 그냥 그렇게 보시고 3번에 보시면 현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절대적 수렴 현상은 그래서 좀 나타나지 않게 되네요. 그래서 그래서 조건부, 상대적, 약간 조건부 돼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조건부 수렴 가설이란 생산함수, 저축률, 인구 증가율 같은 거의 밑줄 치세요. 경제 기본 구조가 비슷한 이거요. OECD 국가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경제 기본 구조가 비슷한 이러한 조건을 깔고 있을 때 수렴 가설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실증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들 간에 비슷한 경제 여건 갖는 나라끼리 조건부 수렴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보세요. 그냥 수렴 현상이 성립한다. 그런 말은 나왔는데 절대적 조건부 이런 것까지 객관식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밑에 참고 그냥 넘어가시죠. X 하시죠. 자, 우선 이제 솔로 모형에서 임플리케이션 하나가 이 수렴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본 축적의 황금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황금률은 자주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황금률이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아셔야죠. 골든 룰이에요. 황금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자, 그거는 그냥 살짝 체크해 주시죠.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게 막 늘어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자본량, 1인당 생산량, 1인당 저축, 1인당 소비 이게 다 그냥 일정한 수준으로 잠잠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데 그게 이제 커다란 한강물 움직이는 것처럼 멈춰 있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2번. 이해 가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에 딱 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죽었나? 죽은 게 아니라 공부하고 막 움직인다니까 숨도 쉬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멈춰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셨죠? 2번 보시면 사회후생 관점에서요. 거기 3번 보세요. 3번. 3번이 사실 의미인데 황금률은 뭡니까 하면 거기 1인당 소비 극대화. 그 밑줄 치시죠. 1인당 소비 극대화. 1인당 소비가 극대화. 그 극대화된 상태를 우리가 황금률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그 개념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긴 한데 1인당 자본 축적이 극대화되는 상태를 황금률이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틀린 거예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밑에 그림 잘 별표하시고 좀 음미를 해보세요. 1인당 소비가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우선 살짝 먼저 이걸 보시면 자, 1인당 자본량이고요. 1인당 Y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Y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S, Y 이렇게 돼요. SF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FK라고 할까요? SFK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사실은 이 차이가 여기서 보시면 밑에가 전체 Y에서 색깔로 비교하면 요 높이가 저축이잖아요. 저축이고 이게 소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소비란 말이에요. 느낌이. 이게 1인당 소비의 높이가 노란 색깔이. 이해 가시죠? 밑에 요 파란 색깔 하면 이게 1인당 저축이에요. 약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균제 상태에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이게 y가 되고요. 거기 보니까 n 플러스 감가상각 그 다음에 뭐 기술진보까지 집어넣어서 할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극대화되려면 이게 높이 이 차이가 극대화되는 건데 1인당 소비 차이가. 근데 언제 극대화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랑 요거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상황이 바로 언제나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띠리릭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딴 데보다는 여기가 제일 높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그리셔야 돼요. 요걸 먼저 그린 다음에 요 접선의 기울기 요거가 같아지는 걸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요거 저축률 요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축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데 저축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요게 1인당 소비인데 1인당 소비 이거보다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평행한 구간이 요게 1인당 소비인데 1인당 소비가 가장 극대화가 되는 고 1인당 자본 이걸 골든 룰 이렇게 얘기해요. 요 점이요. 요 점. 요렇게.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셨죠? 우선 첫 번째는 황금률이 뭐냐? 그 개념을 보셔야 되고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건데 언제 극대화됩니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노란 색깔하고 요거 있죠. 요 기울기 직선 기울기가 평행할 때 그렇죠. 이제 한 개 접선의 기울기 같을 때가 우리는 요게 1인당 소비를 나타내는 건데 가장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딴 데 찾아보세요. 딴 데. 예를 들면 아까 한 것처럼 파란 색깔이 이렇게요. 요거는 이거보다는 노란 색깔이 더 크죠. 다음 여기요. 여기면 이거니까 이거보다는 노란 색깔이 크죠. 그러니까 노란 색깔이 제일 큰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일 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주황 색깔 있죠? 그냥 그거 보시고요. 밑에 박스는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근데 박스까지 막 밑에 그렇게 할 것까지 아닌데 골든 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요. 이게 생산함수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요. 요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요. 요거는 요거잖아요. 요 K로 미분한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M 플러스 D 플러스 G가 MPK랑 같을 때다라는 거. 그 주황 색깔 나와 있죠. 거기는 G가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6번 볼게요. 6번. 4번, 6번 다 똑같습니다. 3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FK랑 M 플러스 DK 거리가 가장 먼 게 1인당 자본량이 K0일 때인데 즉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요 MPK 노란 색깔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거 기울기랑 같을 때가 가장 1인당 소비가 극대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6번도 같은 말이에요. 생산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본의 한계 생산물 MPK를 뜻하는 것이고 균제 상태에서는 그래서 MPK가 M 플러스 D랑 같을 때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계산 문제를 봤는데 그 밑에 예제도 나와 있어요. 언제 1인당 소비가 극대됩니까? 그거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식 연습하는 거예요. 공식 암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자꾸 좀 풀어야지 공식이 또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표 5개 하세요. 5개. 10개 하세요. 10개. 근데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올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말로 주저리 하는 거는 조금 잠깐 좀 한 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황금률과 거시경제 정책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여기 황금률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잘 체크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것도 뺄게요. 뭐 앞에 안 썼는데 지우면 쌤쌤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거기 보니까 M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죠. M 플러스 K, NK 이렇게 돼 있죠. 접선의 기울기 요거 두 개 같아질 때가 황금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리릭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과다 자본 상태일 때 이렇게 있습니다. K0가 지금 골든 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여기 K0가 이게 접선의 기울기 검은 색깔이 있잖아요.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이 요게 1인당 소비가 가장 극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거기 연두 색깔 있죠. 연두 색깔. 거기 보시면 파랑으로 할게요. 파랑.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S 골든 룰 해서 G라고 쓴 거예요. F, 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요. 이게 아마 처음에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생산함수 나왔는데 처음에 나오니까 막 뭐 되게 많이 있는 거인데 그래 보이지만 다 똑같은 그림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B가 지금 황금률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밑에 보시면 K2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K2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지금 너무 과다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점점점점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2, FK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다시요. 지금 바람직한 상태는 이 파란 색깔 저축률이 골든 룰인데요. 지금 빨간 색깔 이 상태 1인당 자본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그림 다시 보세요. 밑에 그림 보시면 어디가 우리가 바람직한 황금률이냐면 K0예요. K0. 골든 룰 써서 그런가요? K0라 할게요. 여기가 이제 가장 우리가 원하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는 그보다 좀 과다하게 1인당 자본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저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축률을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너무 많이 저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다 저축 상태인 경우에 여기에 황금률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과다 자본, 과소 자본 거기까지는 뭐 볼 건 아니고요. 밑에 거시경제 정책 한번 볼게요. 굳이 본다라고 하면 그냥 뭐 1번 정도. 그 실제 저축률이 황금률에서 저축률과 일치하게 되면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다. 여기가 1인당 소비 극대되는 자본 양이죠. 1인당 자본량. 근데 5번 보시면 여기에 저축률이 일치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다 자본일 경우에 자, 거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저자분이 추가로 집어넣으셨는데 자, 1번 볼게요. 과다 자본 상태일 때 그림에서와 같이 실제 저축률이 황금률보다 높을 때 요거요. 우선 K0보다 골든 룰인데 K1이 더 커요. 저축률로 따지면 지금 여기 S2라고 해야죠. S0가 가장 바람직한 건데 S2로 과다하게 저축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거기 뭐 D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1번. 자, 그러니까 저축률을 낮춰야 돼요. 너무 과다하니까 저축률을 낮춰요. 저축률을 낮춰요. 거기 보시면 1번에 보면 황금률보다 높으니까 저축률을 낮추면 우리가 벌어들인 국민소득 전체에서 소비 아니면 저축인데 저축률 낮추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증가하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시점에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저축률을 낮추면 얘가 낮춰지니까 1인당 자본량이 낮춰져서 이쪽으로 가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돼서 여기 가게 되면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가 되네요. 그래서 3번 가보시면 황금률 균제 상태에 가게 되면 최초 균제 상태보다 소비가 요 길이네요. 요 길이보다 이게 훨씬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거보다 오른쪽 가보시면 이거는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소비를 증가시키니까 이거는 느낌이 뭐냐면 현재 세대의 소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미래 세대의 소비도 증가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막 1950년대 세대는 부모 세대들이 너무 많이 이제 미래 자녀 세대를 위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살아야지 뭐 하니까 이제 저축률 좀 낮추게 하게 되면 현재 세대도 그냥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걸 세 끼 먹게 되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근데 미래 세대도 오히려 황금률에 달성하니까 미래 세대 소비까지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다한 상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세대 미래 세대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요. 결국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역 보시면 파레토 개선 그거 하나 밑줄 치시죠. 이게 바로 파레토
개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어렵죠? 머리에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가죠? 세법도 하시고 막 그냥 한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들어만 두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세법과 경쟁할 건 아닌데 아무튼 세법 얘기를 자꾸 이렇게 몰아내는 거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해두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슬프지만 끝나고 식사하신 다음에 뭐 투표 결과 어쩌고 아이고 뭐 아직 새벽 뭐 2시 돼야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그다음 투표 결과 보시고 또 자고 내일 또 수업 들으시고 뭐 그러면 되죠. 뭐 아무튼 이거 과다 전에 좀 안 했었는데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아무튼 조금 있어서 그냥 해요. 자, 다음 과소 상태일 때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과다 상태예요. 과소 한번 봅시다. 과소. 자, 과소 상태일 때는 그림이 여기가 황금률인데 그림 상태가 거기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면 이 높이가 역시 이거밖에 안 되니까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 뭐 색깔별로 잘 돼 있으니까 K1이에요. K1. 황금률이 여기인데 지금 이 길이가 제일 크잖아요. 지금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거야. 현재 세대가 너무 많이 저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과소하게 자본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과소 자본인 상태일 경우. 자, 바람직한 게 어떤 거냐고요? 여기에요. K0인 상태입니다. 근데 K0보다 지금 1인당 자본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왜 부족한가 봤더니 저축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저축이 적어요. 저축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률에 달성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시고 저축을 좀 늘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야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게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황금률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다할 때는 줄이세요. 과소할 때는 더 가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자, 그림 밑에 그림과 같이 실제 저축률이 황금률보다 낮을 때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과소 자본 상태일 때 저축률을 높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세대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미래는 대비 안 하고 펑펑 써도 되겠습니까? 저축 더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현재 세대가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슬픈 거죠. 자신이 소비를 해야지 후생이 증대되는데 황금률이라 하면은 우리가 후생은 소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현재 세대 소비는 줄어들어요. 근데 전체 세대로 따지면 미래 세대는 당연히 황금률이 가면 소비를 극대화되는 거니까 미래 세대는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과소 자본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황금률로 이행하게 되면 현재 세대의 소비가 줄어드는 희생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그냥 1번 하나만 보시고요. 그 다음 점프 해가지고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제 상태의 저축률이 황금률 수준보다는 저축률이 낮으면 강제로 저축률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세대 소비는 감소하고 미래 세대 소비는 증가해서 현재 세대 후생은 감소하고 미래 세대 후생은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6번 거기 끝에 세대 간의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통계 보니까 5, 60대 세대의 취업률은 자꾸 증가하는데 20, 30대 청년 취업률은 자꾸 감소해서 실업률이 증가한다면서요. 뭐 그걸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뭐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파레토 개선 요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과다일 때 과소일 때 황금률을 이행했을 때 설명으로 맞는 것에서 나온 거 있는데 난이도가 좀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낮은 거는 그냥 뭐 저축률 상승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니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10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 하거나 요 계산 문제 보면은 한 10문제에서 9문제는 이렇게 쫙 풀려요. 근데 한 문제 가끔 어쩌다 나오게 될 뭐 이런 건데 그것도 그냥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거는 상황 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심층 연구 뭐 그렇게까지 심층 막 하긴 그렇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연두 색깔이 있죠. 감가상각과 기술진보까지 고려한 그거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가볼게요. 아유 저거 다시 써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맨날 약속을 어기네. 왜냐하면 성장회계 있어요. 성장회계. 아까 봤는데 그로스 어카운팅인데 여기 별표 10개 해주세요. 10개. 솔로 모형 하나 나오는 그 횟수보다 내생적 성장보다 성장회계는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경제성장 문제는 한 2문제 나오거나 1문제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나와요. 성장회계랑 솔로 모형과 내생적 성장 모형 중에서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뭐 강약은 조절하고요. 자, 성장회계 방정식 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이 나오게 되면 솔로 모형은 계산 문제 안 나오고요. 요게 말 문제로 나오면 솔로가 계산 문제 나와요. 거기 보시면 Y는 연두 색깔 보세요. 아니 그 보라 색깔 보세요. 경제 성장의 요인이 A가 있고요. K의 알파, L의 1-알파 이렇게 있어요. 시험 문제는 뻔해요. 이렇게 생산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을 쫙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회계 그로스 어카운팅 하는 건데 1번 해볼까요? 2번 해볼까요? 그로스 어카운팅이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근데 어떤 요소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요인별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돼 있는 함수를요. 밑에 주황 색깔 있죠? 주황 색깔 별표 3개 하시죠? 그걸로 바꿔서 식 대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냅니다.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변화율로. 이거 간단해요. 자, 곱하기는 더하기로 되는 거니까 y분의 델타 y는 이렇게요. 원래는 이게 이제 로그로 해가지고 막 하는 건데, a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a가 얼마였는데 a. 그리고 얘 가중치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알파 k분의 델타 k. 이 식으로 변환하는 것만 그냥 보시죠. 1-알파 L분의 델타 L 요거요. 끝이에요. 끝. 진짜요. 이거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이게 다예요. 다. 시험 문제는 이제 값을 주어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술 진보와 관련된 것이죠. 솔로 잔차라고 표현을 쓰는데 거기 밑에 주황 색깔로 바뀐 거는 요식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걸로 하세요. 요 값 주어지고요. 그다음 알파 값이 주어져요. 알파 값이 만약에 0.7이다라고 하면 0.7이면 1-알파는 1-알파는 당연히 0.3일 거고요. 그다음 요 값이 이제 또 주어지죠. 요 값이 뭐 얼마 이렇게 주어져요. 얼마 요 값이 얼마 주어지고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니 이렇게 뭐 찾는 거니까 요 식 이해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A 부분 있죠. A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기술 진보와 관련된 이게 솔로우의 잔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우 레지듀얼 이렇게 해서 잔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와 관련된 게 여기에 속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이제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같은 말 용어만 하시죠. 총 요소 생산성. 기술 진보니까 생산성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 이게 L이나 K가 변하면 생산 요소 하나만 변하는 건데 대문자 이 A 이게 변하면 이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총 요소, 생산 요소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증가시키는 그런 생산성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연두 색깔 바로 밑에 관역 보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요소 생산성을 구할 수 있음을 솔로우가 제시하였고요. 이거 솔로우 잔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 제 관역 보시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고도 성장이 가만히 보면 L과 K의 양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적이 늘었는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공부량을 늘리는 그게 어느 게 나중에 보면 체력 같은 게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원리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성장 회계 방정식 살짝 보시고 자 583페이지 가볼게요. 솔로 모형에 대한 평가 보시면 자, 경제 성장의 외생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 합니다. 1번에 보시면 자, 솔로 모형에서는 경제 성장의 요인을 지속적인 기술 진보로 설명하는데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는 어렵네요. 그래서 외생적 이런 말을 붙이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수렴 가설에 대한 논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드는 게 이렇게 이론상에서는 나타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현실에서는 경제 성장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약간 여기서는 뭐 그런 걸 설명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시장에 의해서 뭐 균제 상태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밑에 미시경제학적인 기초 부족,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약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내생적 성장 이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뭐 한 10분만 설명드리면 돼요. 내생적 성장 이론. 아니 7분만 성장 말씀드리면 돼요. 진짜로요. 자, 우선 내생적이라는 건 모형 내에 뭔가 기술 진보나 이런 게 생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솔로 모형에서 수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현실에서 수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데 아니 왜 성립하지 않을까? 그걸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등장 배경 볼까요? 그 솔로 모형의 한계를 딛고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헤로도토마는 좀 이렇게 많이 빼세요.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헤로도마 모형이 나올 정도면은 세상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전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알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나온다고요. 1번에 보시면 자, 솔로 모형에서는 왼쪽에 점띵 4개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건 뭐 일일이 할 건 아니고 네 번째 점띵 보시면 수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 80년대 중반이니까 그나마 그것도 거시에서는 최신이죠. 90년대 아까 얘기했던 로머나 루카스 등등 이런 사람들이 뭐 등장해서 쭈루룩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구조 보면 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는 자, 기술 진보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생산 함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y는 fk인데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이렇게요.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더 빨리 올라갔죠. 이렇게요. 더 빨리 올라갔죠.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팍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죠. 기술 진보라는 게 외생적으로 신이 두 인간한테 주는 선물인데 계속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뭘로 설명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있어야 이렇게요. 자, 다시요. 내생적 성장 모형, 솔로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약간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두 번째는 뭐냐면 1인당 자본인데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체증하거나 아니면 이게 우상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y는 fk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축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요. S, FK 이렇게 되고요. 아이디어만 우선 보세요. 이게 AK 모형에 그대로 반영돼요. 이게 이제 제일 쉬워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요. NK 이렇게 쓸게요. 감가상각 요거 뺄게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K0를 합시다. K1을 합시다.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살짝 봐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이 어떤 상황에 제 생각에는 아침 수업도 듣고 오후 수업도 듣고 거의 집중력과 체력이 바닥인 상태죠. 요게 내년도 한 2월 초순 정도예요. 그냥 시험 때려치고 싶어. 막 모르는 건 많고 막 그냥 계속 가야 되나 막 근데 옆에 친구는 또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꾸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되는 게 지금이요. 정신줄 놓고 싶고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하겠지 하는데 아니요. 문제 풀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몇몇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무나 회계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보다는 끝까지 이제 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인당 자본이 이만큼 필요로 하는데 이만큼 공급됐어요. 그래서 이게 델타 K죠. 델타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니까요. 자본의 공급이니까. 그래서 증가해요. 증가하면 이게 작아져서 제로가 돼야지 균제 상태가 되는데 계속 커져요. 계속 오히려 더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발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생산함수 이렇게 바꿨더니 그런 결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AK 모형이다. 그러니까 생산함수를 변형하는 방법이 있네요. 생산함수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체감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증가하면 더 가팔라지겠죠. 더 이렇게 발산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 2번에 보시고 3번 내생적 성장 이론의 핵심은 축적이 가능한 생산 요소에 대한 밑줄 치세요. 수학이 체감하지 않는 생산함수를 도입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앞에 지속적이에요. 경제 성장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되거나 생산함수가 수학 체감이 없는 그걸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가보시면 또 5번에 뭐 실물 자본 이외에 인적 자본, 지식, 널리지라든가 아니면 외부성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보려는 것은 요거요. 생산함수가 수학 체감이 발생하지 않는 모형 요걸 이용해서 레벨 5의 AK 모형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K 모형.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방에도 AK라고 써 있는 가방이 있고요. 어떤 경제학 책도 보면 뭐 AK 경제학 이런 책도 있고 뭐 많이 봤는데 그거는 이제 딱 보고 AK 뭐야? 자기 약자인가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형 이거를 반영해서 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그래서 생산함수가 자본에 대해서 수학 불변 밑줄 치시죠. 이게 유래는 어떻게 했냐면 유래는 아니고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L과 K 이렇게 있고 이렇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이렇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전에 자본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본은 어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건데 사실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로보캅이라고요?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닌데 학교에서 이제 기말 끝나고 이제 단체로 그때만 해도 종로에 오기가 힘들었는데 단체로 반 애들이 여기 왔던 것 같아. 단성사 아니면 요 맞으면 피카데리에 와가지고 로보캅이라는 걸 봤어요. 아세요? 로보캅이 요즘 뭐 1, 2, 3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놀라웠죠. 사람이 경찰인데 아시잖아요. 다쳤어요. 아이고 눈을 떴네. 눈을 떴는데 보니까 심장 이게 사람 심장이 아니네. 인공 심장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내 다리인가? 로봇 다리예요. 스프링이 있어서 점프도 잘하고요. 로봇 팔이에요. 어이구. 눈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600만 불 하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때만 해도 엄청났죠. 눈이 거의 만원경 눈이 있어 뚜두두두 하면은 멀리는 것까지 보여. 사실 뭐 만원경으로 봐도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이래요. 사람이에요, 로봇이에요. 애매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반칙일까 아닐까요? 뇌에다가 진짜 인공칩을 딱 심어가지고 IQ가 내가 만약에 한 130밖에 안 된다. 근데 인공칩을 딱 심었더니 IQ가 200이야. 그래서 회계사 시험 봐. 되게 잘해. 그러니까 옆에 친구는 IQ가 한 140밖에 안 되는데 200보다 잘 못하고 있어. 야 이거 반칙이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없어졌는데 뭐 성형미인 같은 사람은 뭐 빼고 뭐 논란이 많은데 이 회계사 시험 보는데도 뭐 어떠냐 내 돈 주고 반도체 칩 머리에 심어가지고 내 머리가 IQ 200이고 250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뭐 내가 뭐 잘못됐냐 그거 이제 또 비익분 분익부로 이제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요 반도체 칩을 막 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사람은 사람이에요. 휴먼이에요. 휴먼. 근데 캐피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휴먼 캐피탈 해가지고 인적 자본, 지식이 체화된 어떤 노동력, 그냥 사람인데 막 노동하는 거랑 좀 다르게, 그냥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지식 노동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동은 노동인데 글씨가 이렇게 눈을 살짝 이렇게 흐릿하게 이제 초점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보세요. 이게 약간 이게 K로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세요? 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알 수 없는 기계인지 막 이렇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앞에 기술 진보도 있으니까 A자도 넣을게요. A 이렇게 있으면 이 생산함수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Y는 K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딱 사라져요. 그래서 A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과 K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저식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자, 1인당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Y로 나눠줄게요. 자, 거기 책 보시면서 할게요. 1번에 다시 개요 보시면 생산함수가 자본에 대해서 수학 불변이라는 거 잘 보시고요. 2번에 자본에 대해서 수학 체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인당으로 나타냅니다. L로 나타냅니다. L로 나타내고요. 뭐 이 K는 L과 상관없으니까 그냥 상수니까 L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Y는 A, K 이래서 이제 AK 모형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밑에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두 판을 쓰네요.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자, K 이렇게 있으면 이게 Y는 FK예요. Y는 FK인데 얘는 그래서 AK 이렇게요. 재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막 꺾였는데 안 꺾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죠. 이렇게 상상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증명을 해야죠. 코페르니쿠스도 뭐 처음에 뭐 지구가 뭐 태양을 돈다 뭐 그거 한 것도 무슨 뭐 자기가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 그 사고반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에서 삐딱하게 그냥 던진 거야. 막 태양이 지구를 돈다 했더니 아니야 지구가 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후대 학자들이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네 해가지고 와 너 대단하다. 그냥 운 좋았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체감만 할까 뭐 이렇게 해서 던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저쪽에 했던 거 다시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색깔로 할게요. 자, 1인당 자본량은 SAK 이렇게 되고요. SFK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 N, 거기 보시면 N만 써놨네요. NK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본의 공급, 자본에 대한 니즈 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여기 보시면 K1일 때 이 차이가 델타 K죠? 델타 K. 이 0보다 커요. 그럼 당연히 얘가 커지는데,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6번 보시면 1인당 자본 축적 방정식 요걸 표현하면 SAK-NK가 빵일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빵이 안 돼요. 계속 0보다 커요. 그러니까 계속 발산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7번 자, 요거를 K로 나눠서도 설명을 하죠. 이렇게 K로 나눠서도 시험에도 가끔 물어봐요. 그럼 K로 나누면 요거요. SA가 되고 N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자본 증가율이 요거요. SA가 그 다음에 N보다 크기만 하면 요 기출에 있어요. N보다 크기만 하면 계속 발산되는 거 알 수가 있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8번 볼게요. 그래서 자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 증가율이 요거요. 자본 증가율이 요거요. 인구 증가율보다 크면 1인당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까지만 보시면 제가 봤을 땐 충분해요. 다음 밑에 경제 성장률은 그냥 뭐 그러려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 3, 4 그냥 읽어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요. 요거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특징 볼까요? AK 모형에서는 1인당 자본량과 관계없이 국가 간의 1인당 소득이 수렴하는, 그러니까 수렴이 왜 발생하지 않지? 그걸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보시면 저축률이 상승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솔로우에서는 일시적으로만 일시적 동그라미 치세요. 성장률이 잠깐은 아까 70km 달리다 90km로 가는 과정에는 속도가 부웅 하고 증가하긴 했는데 AK 모형에서는요. 경제 성장률 및 1인당 성장률이 전부 다 그냥 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커지잖아요. 속도가. 그러니까 밑에 수준 효과뿐만 아니라 성장 효과, 성장률 효과까지 있다라는 그 관역 있죠? 별표 3개 하시죠? 그거 말 문제로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요. 내생적 성장 이론은 솔로 모형과 그냥 단독으로 나오긴 그렇고요. 솔로 모형의 한계랑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고 단독으로 나오면 요거 솔로 모형과 비교해서 이 AK 모형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587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LO의 학습 효과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경험 동그라미 치시고요. 학습 효과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말 밑줄 치시고요. 그런 용어가 들어가면 그게 내생적 성장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의도적인 교육 투자 이거요. 학습 효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4번에도 쭉 봐시면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넘어가시고 다음에 가로 3번 볼게요. 로머의 R&D 모형 있습니다. 연구개발 자, 그런 용어 있으면 그것도 내생적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밑에 뭐 2번, 3번 다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단지 4번에 보시면 지식은 그것만 보세요. 비경합성이지만 약간 공공재긴 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배제성이 가능하죠. 일정 부분 배제가 가능하므로 밑줄 치세요. 특허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하면 완전 공공재니까 그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가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비경합적이지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지만 약간 배제가 가능해서 중간에 그걸 만든 사람한테 지대를 제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대를 추구할 만한 유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밑에 관역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이죠. 어깨 위에 서는 효과. 그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그 구글에 보면 맨날 써 있는데 뉴턴이 얘기했죠. 그래서 뉴턴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똑똑하고 천재입니까? 에이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거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거인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거인이 있는데 거인이 이렇게 어깨가 되게 커요. 그래서 뉴턴이 어깨 위에서 이렇게 딱 내다보는 거야. 이 다리가 좀 길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거인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앞으로는 뭐 거인이 나오기는 좀 이제 쉽지는 않아요. 아셨죠? 이게 너무 지식이 막 뭐 너무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해가지고요. 옛날엔 그냥 뭐 어쨌든 뭐 별로 볼 게 없으니까 혼자서 뭐 모든 지식을 다 내 머릿속에 다 갖추고 뭐 이렇게 거인으로 하려면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되지 쉽지는 않습니다. 자, 6번 그런 정도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지식, R&D, 외부성, 학습, 경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루카스의 인적 자본 그 제목만 보세요. 그래서 내용에도 보시면 그 관역 있죠. 휴먼 캐피탈이라는 것은 교육, 훈련, 그래서 인간의 인바디드된 체화되어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인적 자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5번 또 지식 자본의 외부 효과 뭐 밑에 개요에 보시면 긍정적 외부성 있죠. 그거 하나 밑줄 쫙 치시고요. 뭐 그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 뭐 그렇게 뭐 1, 2, 3, 4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뭐 경작 책에서는 그냥 아예 모형으로 하니까 그거는 또 약간 그렇고 그냥 내용은 그냥 제목만 딱딱 보시면 충분하고요. 시험 문제는 그 뒤에까지 이렇게 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AK 모형 보시고 솔로 모형 보시고 그다음 성장회계 저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그 3개 중에서 2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그냥 뭐 특별히 볼 건 없어요. 그래서 589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무튼 생각보다는 좀 더 길게 했네요. 아무튼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남은 게 이제 국제무역하고요. 국제금융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강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딱 1시간이 모자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거는 좀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옛날 같으면 뭐 좀 이런 건 안 나오는 건 다 빼버렸는데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자 아무튼 요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